저 탑 위에 있는 저 남자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전쟁 한가운데서 어떤 군인도 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는 와이파이 신호를 찾으려고 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할 거야.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던 게 아니야. 다른 러시아 군인들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 그들은 절박해. 한편 우크라이나는 반대편에서 지켜보면서 이 눈먼 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 이 전쟁에서 가장 영리한 수 중 하나를 두고 있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통신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해. 이런 전쟁에서 통신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야. 통신이 없으면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드론을 조종할 수도 없으며 공격을 조율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어. 마치 어둠 속에서 체스를 두는 것과 같지.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이점이 있었어.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라는 기업가의 스페이스X에서 만든 위성 인터넷 서비스지. 파괴될 수 있는 케이블이나 송신탑에 의존하는 대신 이 서비스는 지구 표면 가까이에서 고속으로 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작은 위성을 통해 작동해. 그 결과 빠르고 안정적이며 극도로 무너뜨리기 힘든 인터넷이 제공되지.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혁명이었어.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 한가운데서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드론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조종됐으며 공격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군대만이 가질 수 있는 효율성으로 조율됐지. 하지만 그러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 러시아군은 스타링크가 적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고 자신들도 똑같은 것을 원한다고 결정했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스페이스X는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았고 스타링크 이용 약관에는 단말기를 공격 작전에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러시아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 전쟁에서 잘못된 편에 서 있었지. 하지만 이게 러시아군을 막지는 못했어. 2023년부터 조용하고 체계적인 밀수 작전이 시작됐어. 스타링크 단말기들이 비밀 경로를 통해 러시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만을 거쳐 들어왔어. 러시아 군부대의 손에 들어갔고 이 신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대가든 지불했어.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 러시아는 적의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어. 미국 서비스에 의존해서 서방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첫 번째이자 가장 값비싼 실수였어. 몇 달 동안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은 밀수된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조율하고 드론을 유도하며 지휘 체계를 유지했어. 단말기는 장갑차, 드론, 임시 지휘소 등에 설치된 채로 발견됐어.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우크라이나 당국은 몇 달 전부터 적군이 그들의 말에 따르면 조용히 스타링크를 사용해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경고해왔어.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걸 알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방향을 바꿔. 2025년 말쯤 스페이스X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에 도달했어. 스페이스X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 일종의 허가 리스트를 도입했어. 아이디어는 간단해. 우크라이나에서 등록되고 승인된 터미널만 계속 작동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야. 이건 기술적인 결정이었어. 캘리포니아 어딘가의 서버에 입력된 한 줄의 코드였지만 전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지. 2026년 2월 1일 스페이스X가 이 시스템을 활성화했고 러시아의 화면은 꺼져 버렸어. 서서히도 아니고 점진적으로도 아니었어. 순식간에 최전선에 있던 러시아 부대의 약 90%가 그동안 사용하던 연결성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지. 러시아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봐. 스타링크 단말기를 통해 드론을 조종하던 한 병사가 갑자기 신호를 잃고 드론이 통제를 벗어나 공격이 중단되는 거야.
위성 암호화 무전을 통해 징역을 조율하던 한 장교가 갑자기 허공에 대고 말하게 되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야. 지휘 체계가 붕괴되고 실시간 통신에 의존해 동기화된 징역을 하던 전체 부대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다른 부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협력도 할 수 없으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문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프는 실시간으로 일어난 일을 지켜봤어. 그리고 그는 적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는 재앙이야. 그의 말에 따르면 적은 전선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해. 모든 부대의 지휘와 통제가 붕괴됐고 여러 지역에서 돌격 작전이 마비됐어.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확인은 우크라이나 장교가 아니라 러시아 측에서 나왔어. 보리스 로지는 친크렘린 군사 블로거야. 즉,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고 보통 러시아군이 겪는 어떤 문제도 축소하는 사람이야. 그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기지 않았어. 공개 게시물에서 로지는 이렇게 썼어. 그래, 지금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 잠깐 생각해봐. 러시아 쪽 사람이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인정할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지. 이제 궁금할 거야. 하지만 러시아는 플랜 B가 없었나? 그래, 있었어. 하지만 플랜 B는 플랜 A보다 훨씬 나빴지. 러시아는 스타링크를 자체 위성 군집으로 대체하려고 했어. 가즈프롬 스페이스 시스템즈가 운영하는 야말과 익스프레스 시스템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 시스템들과 스타링크 사이에는 근본적인 기술적 차이가 있어.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바로 여기서 러시아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는 게 분명해져. 나랑 같이 생각해봐. 스타링크는 지구 가까이에 있는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사용해.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야. 마치 내 머리 바로 위에 인터넷 안테나가 있는 것과 같이. 러시아 위성들은 정지 궤도에 있어서 훨씬 더 멀리 있어. 이 때문에 통신에 지연이 생기는데 기술자들은 이를 높은 지연 시간이라고 불러. 실제로는 메시지를 보내면 도착하는데 2초가 걸리는 것과 같아. 원래는 1초도 안 걸리는데 말이지. 2초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장에서는 그게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 즉 DIU로 알려진 기관이 러시아 군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대화를 도청했어. 가즈프롬 단말기는 너무 형편없어서 군인들 스스로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였어. 연결 상태가 너무 나빴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있어. 러시아의 위성 시스템은 이 지역을 커버하는 정지궤도 위성이 겨우 5대뿐이야. 5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을 커버하기 위해 5대의 위성만으로 수만 명의 병사들이 모두 동시에 신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야. 이건 마치 정원용 호스로 온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려는 것과 같아. DIU는 평가에서 직설적이었어. 이 숫자는 전선 전체를 커버하기에 부족하고 존재하는 용량도 주로 러시아 내 민간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게다가 이 통신사는 2024년 2월부터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러시아는 또한 바라즈-1이라고 불리는 성층권 기구를 이용한 통신 플랫폼도 시험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300개의 자체 위성 군집을 발사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어. 하지만 첫 번째 발사는 2025년 말로 예상됐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어. 즉, 스타링크도 없고 실질적인 대안도 없으며 빠른 해결책의 전망도 없는 거지. 우크라이나 군대 특수정찰부대 지휘관인 데니스 야로슬라브스키 중위는 평가에서 정확했어. 러시아가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4, 6개월은 걸릴 거야. 세서 6개월 동안 전장에서 효과적인 통신이 없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을 내렸지. 차단 이후 며칠 동안 전장의 수치들은
매우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 스타링크가 끊기기 전에는 러시아 정규군 부대가 5대 1의 손실률로 작전을 펼쳤어. 이 말은 우크라이나 병사 1명이 전투에서 이탈할 때마다 러시아 병사 5명이 무력화된다는 뜻이야. 이미 러시아에게는 좋지 않은 비율이었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하지만 스타링크가 끊기자 이 비율이 13대 1로 치솟았지. 우크라이나 병사 1명당 러시아 병사 13명이었어. 그리고 스타링크를 이용해 공격 드론의 사거리를 늘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공격을 조율하던 러시아 드론 부대 루비콘은 그냥 작전을 멈췄어. 게다가 그 그룹은 평소에 자신들의 공격 세부 사항을 텔레그램에 올리곤 했어. 일종의 디지털 전쟁 일지였지. 차단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게시를 멈췄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사 분석 기관 중 하나인 전쟁연구소는 스페이스X의 결정이 루비콘의 공격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확인했어. 하지만 사상자 수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야. 지도에서 벌어진 일은 훨씬 더 극적이었어. 2026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크라이나군은 201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이 면적은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과 맞먹는 규모야. 적이 한 달 동안 점령했던 땅을 닷새 만에 되찾은 거지. 전쟁연구소의 분석은 명확했어. 우크라이나의 방역은 최근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근이 차단된 점을 아마도 이용한 것으로 보여.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것이 전선 전체에서 통신과 지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2월 5일 차단이 이루어진 지 나흘 뒤에 러시아의 1일 공격 하회수는 하루 80에서 110호회 사이에서 56호회로 줄었어. 거의 절반이야. 효과적인 통신도 없고 공격을 조율할 능력도 없고 드론을 정확하게 유도할 방법도 없으니 러시아군은 후퇴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진했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 도달하게 돼. 당신이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군 병사라고 상상해봐. 스타링크 단말기가 꺼졌고 통신도 할 수 없고 드론도 조종할 수 없고 주변 다른 병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당신은 절망에 빠져 있어. 그러다 텔레그램의 어떤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게 돼. 당신의 단말기를 우크라이나 허가 목록에 등록해서 스타링크를 다시 작동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서비스야. 작은 금액만 내면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돈을 지불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신중하게 준비한 함정에 빠지게 된 거야. 우크라이나의 제156 사이버 공격 사단, 이 오픈소스 정보 그룹들과 협력해서 이 가짜 스타링크 등록 서비스를 만든 거야. 텔레그램에 여러 채널과 봇을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했고 심지어 그중 한 채널을 둘러싼 가짜 논란까지 만들어서 작전의 신뢰성을 더했어. 그리고 기다렸지. 러시아 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단말기를 등록하려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했어. 단말기 식별번호, 위성 접시번호, 스타링크 계정번호, 그리고 위치 좌표인 위도와 경도까지. 그들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했지. 작전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스타링크 단말기와 그 전장 위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담긴 1420개의 기록을 수집했어. 그리고 그들은 가짜 서비스로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1870달러를 직접 받아냈어. 이 작전은 자가청산 작전이라고 명명되었어. 이 작전의 파트너 중 하나인 밀리턴트 그룹은 수집된 좌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문장으로 결과를 요약했어. 그들이 보낸 좌표에 대해서는 소포들이 다시 보내졌어. 그리고 사실 그 소포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아? 155mm 구경의 포탄들이었어. 바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들과 같은 것들이지. 다시 말해서 러시아 군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냈고 그 대가로 강력한 포탄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이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찾기 힘들어. 한편으로는
전투 능력의 일부를 자신들의 것이 아닌 기술에 의존해서 구축한 군대가 있었어. 그 기술을 통제하지도 못했고 계속 작동하려면 미국의 민간 기업에 의존해야 했지. 반면에 더 작은 나라가 있었어. 자원이 적었지만 그 의존성을 연구했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적의 모든 약점을 기회로 바꿔버렸지. 스타링크의 차단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 전략적인 결정이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유럽의 파트너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지난 2달 동안 크렘린이 모집할 수 있었던 인원보다 더 많은 피해를 적에게 입혔으며 적이 보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어.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는 전쟁 자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 이렇게 명확하고 문서화된 형태로는 처음이야. 한 명의 사업가가 운영하는 상업기업에서 만든 민간 기술이 국가 간 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전 세계 정부들이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한 명의 억만장자 손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어. 하지만 2026년 2월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현실을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더 잘 활용했어. 저 탑 위에 오른 남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라갔어. 그는 절박했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가 속한 군대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기반 위에 전쟁을 세웠기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리고 크렘린이 자기 병사들을 보호할지 아니면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할지 선택해야 했을 때 선택은 분명했어. 병사들은 말 그대로 어둠 속에 남겨졌어. 그리고 15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한 달 동안 진격한 만큼의 영토를 되찾았지. 더 많은 탱크도 더 많은 병사도 아니었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버의 화이트리스트와 적이 자발적으로 넘긴 수천 개의 좌표, 개당 $5로 이뤄낸 거였지. 이제 네 생각이 궁금해. 네가 오늘날 군사 지도자라면 전쟁 통신을 민간 기업에 맡기겠어? 아니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일까? 답변을 댓글로 남겨줘.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공유해줘.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구독해줘. 다음 영상에서 보자.